네, 정치권 소식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부 최승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14 공동선언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평양으로 방북단이 떠나는데 규모가 생각보다는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초 150명 정도로 얘기가 됐었는데 한 10명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측도 참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같이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의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을 비롯한 분들이 9명인데 이분이 공동대표단에 추가가 되면서 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다음에 오거돈 부산시장 등 한 방북단 규모가 전체 160명 정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오늘 새벽 조금 전입니다. 이제 방북단이 아마 저기가 서울공항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서울공항에 모여서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뭐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성근 씨의 모습도 얼핏 보였던 것 같고요. 김미화 씨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160명 정도의 방북단 2박 3일 일정으로 떠나기 직전에 공항 아마 한켠에 있는 활주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방북단이요.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게 될지도 사실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북쪽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특성이 최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면담을 쉽게 잘 노출을 안 시킵니다. 전날 저녁쯤에서 통보해 주는 게 그분들의 일종의 하나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가서 만나기를 희망을 하는데 만나게 될지 여부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특성을 잘 설명하시면서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저게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도 이번 방북단에 동행해 눈길을 끌게 됐는데 자, 만약 면담이 성사된다면요. 14선언 당시 남북 정상 2세들이 11년 만에 만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 같아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 측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 이번 방북에 가장 어떤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뭐 아시겠지만 북한 이 최고위층은 그 일정들을 정말 몇 시간 전, 정말 그 직전에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한 1시간 전에 갑자기 통보를 해서 뭐 만나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술단 올 때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직 노무현 재단 입장에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맞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 선대의 어떤 이 김정일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좀 더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나머지 이 남북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깜짝 그 행사 또는 이제 깜짝 등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11년 전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당시에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소나무를 심고 돌아왔는데 방북단이 이 소나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아마 보게 될 겁니다.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이제 북한 최대 식물원인 중앙식물원을 6일에 참관하는 일정이 잡힌 걸로 보이고요. 뭐 이제 통일부 당국자도 참관 장소가 중앙식물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은 그 소나무를 둘러보고 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북측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소나무 사진을 꺼내들면서 14선언의 어떤 정신을 강조를 했었죠. 그렇군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저 나무 관리를 아마 잘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사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소나무 재성충인가 뭐 이런 요새 아주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번 방북에서요 남북 국회 회담 개최를 놓고 아마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보수 야당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뭐 자유한국당 보수 야당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고 참여를 안 하면 그래도 또 그 국회 회담 자체가 조금은 또 퇴색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국회 회담에 아주 제대로 된 성사가 이루어지긴 어렵죠. 보수 야당이 계속 이런 어떤 입장을 견지를 한다면.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북한에 넘어가는 이제 국회 관계자들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이 정도로 지금 국한이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문희상 의장이 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석현, 원혜영, 송영길 의원 같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 아마도 이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한 어떤 큰 틀이 잡혀서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선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어떤 이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떤 남북 국회회담이나 남북 간의 어떤 교류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서 뭐 향후 이분들이 북한에 갔다가 이 남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 보수 야당과의 어떤 남북 국회회담 관련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오히려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뭐 일요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제 평양을 가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좋은 성과를 얻고 뭐 11월 6일 날 있을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미국과 북한의 뭐 정상회담이 열릴 듯하고 11월 달에 만약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보수 야당 입장에서 계속 반대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이 종전선언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구체화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관련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짐작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보수 야당 입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의 어떤 진정성을 조금은 인정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남북 국회회담 내지는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늘 얘기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건 사실 미국과 북한의 관계 뭐 이쪽이고 북한이 비핵화에 관해서 미국 측이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어떤 성과를 갖고 오느냐 그다음에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부분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도 거론돼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은 조간신문에서 11월 6일 미국 중간 선거 전에 미국 정상회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정치권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 국회 연설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연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여태까지 뭐 이 자세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바른미래당 하태경 지금 최고위원이죠? 아닌가요? 최고위원 맞습니다. 최고위원이죠. 하태경 최고위원도 국회에 부릅시다.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하태경 의원도 뭐 최근 들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발언을 많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현실화될 것이냐 이게 일단 문제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핵화와 종전선언 이 문제가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게 좀 선순환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 우리나라가 중재 역할을 잘해서 해결이 되면 이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되겠죠. 종전선언 이후에 오겠지 종전선언 전에는 오기 또 어렵지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로 만나거나 폼페이오 장관이 넘어가서 큰 성과를 갖고 이제 이 미국과 우리나라를 설득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이 남북 관계와 비핵화 관련한 실질적인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때 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라면 제가 생각해도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하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 왔을 때 다른 데서 연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회에서 연설하는 게 여러 가지 신변적 어떤 안전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평안하게, 그러니까 좀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연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 이 답방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굳이 국회 연설을 보수 야당으로서는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될 거라는 이제 예상이 됩니다. 막아야 될 상황이면은 오지도 못할 가능성이 못하죠.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 얘기인데요. 조강특위. 이렇게 조강특위라는 거 이야기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자, 한국당이요 조강특위 의원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전원책 변호사는요. 위원 영입을 위해서 나 역시 삼고초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전원책 변호사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세 분을 더 영입을 하는데 세 분을 더 영입. 한 두 분은 결정이 되고 한 분은 아직도 제가 상고 처리 중입니다. 저희가 뭐 언론에서 제가 잘 한 번도 드리지도 않은 분에게 또 전화를 드려서 물어보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이 참 곤란해진 부분이 있는데 언급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드린 적이 없는 분입니까? 그렇죠. 자, 한국당은 전원책 변호사를 모시기 위해서 십고초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전원책 변호사는 위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삼고초려를 하고 있다 했는데 원래는 어젯밤에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이제 3명 중에 2명 정도는 이미 섭외가 끝났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이문열 소설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문열 작가가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조강특위의 출범 자체가 조금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오후쯤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조강특위 자체가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릅니다. 조강특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강특위만 알지 그게 무슨 줄임말도 잘 모르시는 분들.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맞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 이제 지역위원장 또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선거가 벌어지는 지역구를 책임지는 위원장 자리를 뽑는 이제 선택하는 당 입장에서 그런 이제 특위가 되는데 이제 이 분들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맡게 되면 선거에서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사전의 어떤 이 작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만큼 총선과 직결되어 있는 어떤 인선 작업이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는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조강특위 위원으로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이 게다가 한국당이 지금 국민적으로 좀 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지율이 잘 안 오르네요. 안 오르죠. 그리고 또 이 한국당 내에서도 여전히 뭐 친박이니 복당파니 비박이니 뭐 친홍이니 뭐 해서 복잡한 내부 계파적 이 갈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렵고 난해한 판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선뜻 나서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찾아서 함께 당의 체질 개선과 이른바 보수 중도 통합 작업을 하고자 하는 전원책 위원이나 또 조강특위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될 김용태 사무총장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뭐 전권을 주겠다 했는데 그 전권이라는 게 사실 위원을 뽑는 거에 대한 전권이지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전권을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마치 이제 다른 위원들보다 뭔가 좀 권한이 확실히 많은 듯한 그렇게 좀 포장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의 심리가 다 누구나 그럴 텐데 이게 같은 조강특위 위원인데 마치 이 전원책 위원이 실질적인 위원장인 것처럼 뭐 모든 걸 다 이끌어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 얘기는 전원책 위원이 위원회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협위원장 인선에서도 절대적인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광특위 위원으로 들어갈 분들이 내가 들어가봤자 혹시 들러리가 되는 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어떤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도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드는데, 자, 전 변호사가요, 바른미래당과의 이 통합 전당대회를 자신의 영입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수 통합론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입장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분들의 소망이 다 전부 범보수 내지는 범우파의 결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좀 더 통합적이고 좀 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통합전당대회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한국당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고 이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보수정당들의 모습에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통합전대 이렇게 이견이 큰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이 보수 진영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됐든 누가 됐든 중도 보수 진영이 같이 뭔가 하나로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리더를 뽑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말하자면 어쨌든 더 큰 당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이 중도 보수가 하나로 뭉쳐지는 과정에서 또는 이제 양당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고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약간 흡수 통합 그렇죠. 이런 분위기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복당파 내지는 비박계 이런 의원들이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도부를 다 이끌고. 이분들은 명확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 통합전대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한 상황이에요. 내부적으로 마음들은 다 굳힌 상태인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도 친박계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친박계에서 이 통합전대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건데, 그 핵심에 바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도 그렇고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친박 진영에서는 자신들하고 굉장히 깊은 원한을 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네, 공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과했습니다. 앙금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렇네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어떤 예전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이분들과 이 쉽게 화학적으로 결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직도 감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승민 의원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지 유승민이라는 이 단어를 못 들은 지가 꽤 됐는데 계속해서 자맹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라디오에 출연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요, 손학규 대표를 대신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손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전원책 변호사가 이상한 얘기하는데 제가 받아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보수 통합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몰라서 사람들이 안 했겠느냐. 이제 바른미래당 또는 과거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아까 말했던 인적 청산이라는 것이 전제되면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은 전원책 변호사가 대선 후보입니다. 그거 하면은 통합전당 내 자기가 당대표 되고요, 바로 대선 후보 됩니다. 그거 하면. 자, 한국당 인적 청산하면 전원책 변호사 바로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통합 전대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 들러리 쓸 생각 전혀 없어. 우리는 이름 붙이지도 마. 이렇게 들리는데요, 저는. 네,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 최고위원도 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당 내부의 어떤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박계가 또 얼마나 아직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친박계를 위시로 한 구주류들을 청산하고 뭔가 새로운 인적 개혁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전원책 이제 이 조광특위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너무 앞장서서 강력하게 이 통합전대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당 전체의 불쾌감을 대신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통합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거는 보수 쪽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난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쭉 쌓여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고,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지역위원장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오신 분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통합전당대회라는 이 부분이 머리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누가 삿바 싸움을 하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제 연말이 되면서부터는 아마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어떤 논란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 희생 없이는 뭐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 공개되지 말아야 될 것을 공개했다는 지금 여당과 기재부의 의견. 뭐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이런 충돌 계속되고 있는데, 자,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심의원 정면 충돌한 이후에 지금 여야 분위기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뭐 여당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었다. 심재철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상대로 이제 이 효과적으로 공세를 퍼붓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있고, 한국당은 뭐 여전히 이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다. 그다음에 이 자기들의 어떤 예산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을 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양쪽 다 여전히 이 대정부 질문에서 뭔가 승부가 갈릴 줄 알았는데 갈리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그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공방이 계속해서 뭐 늘어나면서 전선도 확대되고 있는데, 자, 공방이 끝없이 뭐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정쟁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를 추진해온 시민단체죠. 세금 도둑 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보통은 정보공개 청구 같은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입수하면 그걸 원자료까지 대체로 다 공개를 합니다. 신뢰 여부는 이제 그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심재철 의원 공개 방식 자체가 이제 그렇게 원자료를 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일종의 분석 요약한 건데, 그렇게 하려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팩트 확인 같은 게 좀 치밀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청와대 쪽에서는 또 반박 해명을 하고 하면서 좀 불필요한 정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심재철 의원이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 그걸 다 보지도 못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추가 폭로는 계속 되겠죠? 네, 그 방에서 계속 그 의원실에서 계속 열심히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뭐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자료 중에 아마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처럼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좀 폭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저 하승수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일단 이 자료를 입수한 과정이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겠지만, 지금 현재는 결국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정당하게 썼느냐 말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이제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 추진비 자체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이 정부나 또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자기들이 적법하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어디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또 의원이 폭로하듯이 할 게 아니라 정부나 국회나 이 관공서들이 자진해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자진해서 깨끗하게 공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일부 신문에 보니까 심재철 의원이 이제 그 자료나 뭐 내용을 본인만 알고 있었고 당과는 전혀 이렇게 교류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당과는 좀 어떤 그 의사소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과 심재철 의원실이 이렇게 정밀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가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심재철 의원실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의 고발도 당한 상태고, 갖고 있는 자료들을 외부에 이렇게 돌리는 것 자체가 그것 또한 혐의가 늘어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럼 또 부담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주로 자신들의 보좌진과 심재철 의원이 직접 그 자기들의 의원실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당 지도부도 그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이해는 하면서도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인턴 포함해서 사실 국회 직원이라는 게 채 10명이 뭐 그렇죠. 채라고 표현하라면 또 좀 그렇습니다만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100만 건을 10명이 이렇게 분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는 것만 순차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0만 건을 다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심재철 의원이 이 디브레인 그 정부 예산 회계 시스템에서 저 자료를 다운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게 추석 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약 열흘쯤 지나고 나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계속 분석을 한 겁니다. 특히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라는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100만 건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다 살펴보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SNS를 통해서 청와대에 확실히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는 두려움 때문일까, 높은 지지율에 취해 부리는 권력적 오만일까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유은혜, 그러니까 이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임명 강행한 것,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업무 추진비 논란 관련해서도 계속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1야당 대표로서 제1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100만 건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뭐 몇만 원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의 임무는 이 국민들의 세금 어떻게 쓰는지 행정부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좀 쫀쫀하고 아주 짜게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과연 심재철 의원이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을 꺼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라면 이제 지금 나온 것들도 사실은 이제 도의적으로는 논란이 될 만한 상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추진비, 그러니까 클린 카드라고 하는 업무 추진비 카드 자체가 누가 얼마를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청와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얼마를 썼다, 어디서 얼마를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심재철 의원이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다 제기를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뭔가 또 폭로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이 정부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국가 기밀과 연관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심재철 의원이 아무리 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굉장히 사람들이 뭐 듣기에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정도의 이 결정적 한방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야를 뭐 다 싸잡아서 비판하는 국민의 여론들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승현 차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